90평생 한국 정치사를 온몸으로 겪어온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훈수 정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열매는 국민의 것이고 그 열매를 탐하면 고초를 겪게 된다면서 정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비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수장,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 인사들도 많이 이 조문을 하고 갔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 역시도 조문을 했는데 할지 안 할지 좀 얘기가 있다가 아무래도 또 가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서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가족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가족의 상에 그렇게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도 좀 우려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을 떠나서 그 부친이 제2인자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부친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시대를 열어갔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박영옥 씨와 김종필 전 총리 사이를 연결한 사람도 박정희 대통령이고, 이런 어떤 관계를 생각할 때 안 가는 것도 어색하죠. 그래서 첫날 이제 김기춘 실장과 조화를 보내고 좀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시중의 여론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가서 그 당연히 와야죠 하는 대통령의 말에 그간에 쌓여 있던 그 두 집안 간에 여러 가지 뭐 이 가까이 있어 같이 목숨 걸고 혁명을 하기도 했고, 또 한때는 그 이인자로서 견제도 받았고, 네. 또 정치 노선이 엇갈리기도 했고, 그런 언원이 뭐 또 애정이 엇갈린 이런 관계에서 인간적인 해안들이 다 두 사람 다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이 상가를 기점으로 이 화해와 이 서로 간에 또 용서 이런 부분이 다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네. 한 10분 정도 독대 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한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이번에 저는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국정 3년차 시작하면서 인사 낭패, 그다음 세월호 참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세금 문제라서 지지율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그 콘크리트 이하로 떨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김종필 전 총리라는 이 정치인은 충청 지역의 맹주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보수 진영에, 그다음에 더 멀리 가면 산업화 세력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업자로, 정치적 동업자로서 이렇게 오는데 그 세력을 사실은 다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조문 정치였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행보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인간적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대통령은 맨날 설날에도 혼자 있고 하는데 가족도 없냐는 인간적인 그 감성적 접근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에서 친언니나 다름없는 그 친자매나 다름없는 사촌 언니의 그 별세를 가서 방문해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사실 그래서 이 JP 전 총리하고 10분간 나눈 얘기는 방금 황 소장이 얘기하시는 그 가족관계의 복원이라든지 또 정치적 그 보수 진영의 어른으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 그런 관계 복원에서 굉장히 가족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 그런 의미가 굉장히 있는 그런 그 10분간의 그 조문, 따로 그 두 분 간의 말씀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뭐 중간에 잠깐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과 JP 간의 관계는 참 가까울 수도 있었던 관계, 가까웠던 관계였죠. 하지만 조금 멀어졌다가 어떻게 끝에는 다시 잘 풀린 거겠죠? 예, 그 같이 혁명을 했는데 이 혁명이라는 것은 뭐 일부는 쿠데타라고도 합니다만은 실패하면 죽을 수 있는 그 각오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선을 같이 넘었고 사실 3,500명도 안 되는 적은 병력으로 이 쿠데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런 혁명 동지적 관계가, 또 혁명이 성공하고 난 뒤에 권력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항상 1인자의 주변에는 2인자를 모함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국내외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을 받게 되고 자기 세력을 깨하는 게 아닌가, 또 중앙정보부를 창설하면서 여러 가지 힘이 쏠리니까 그 과정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외유를 두 번 하고 또 총리를 하다가 중간에 또 그만두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1.25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공화당 총재를 김종필 전 총리가 계승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화당을 잇겠다라고 나섰는데 12.12 쿠데타에 의해서 그게 뒤집어지면서 결국은 뭐 서울의 봄 80년이 날아갔죠. 그 이후에 그걸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신민주공화당이라는 당도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뭐 영역의 과정을 쭉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김종필 총리가 이 본인이 가진 모질지 못한 성품이라든지 또 뭐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성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1인자에 이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1인자는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상대편이나 적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한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뭐 대통령 그거 다 헛거야 하고 정치가 허업이라고 지금 90에서 해고하는 저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이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지금 한참 본인이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네. 굉장히 돌이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 내가 가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군대 빼주게 하기 위해서, 집안의 재산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정치를 하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그 가실들을 하나라도 더 돌리기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저는 김종필 총리가 이런 말을 한 것만으로도요. 저분이 우리 정치사에 존재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오랜 정치적 영역을 겪은 과정에서 지금 90이 되어서 이 살아남는 자가 성자다. 미운 사람 다 죽을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치가 허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한국에 있었습니까? 다 해고록 써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 자랑해가지고 업적 자랑하고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저 나이까지 사실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 저런 어떤 걸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조어도 만들었죠. 자의반, 타의반 이런 얘기도 만드셨고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는데 그 조언 자체가 조금은 사람마다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 또 있습니다. 특히 보면 이 김종 대통령한테 이제 직언을 해라, 비판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맞춤형 조언을 하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왔을 적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극찬을 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반반씩 닮아서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다. 이 극찬을 해서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꼭 그것 때문에 조문 가신 건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역시 그 JP의 이 워딩은 정말 그 뛰어나고 놀랍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한구 총리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이한구 총리에 관한 그 부분은 이겁니다. 정말 JP의 그 뛰어난 이 촌철살인에 그러니까 이한구 총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언을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직언을 했다고 나와서 우쭐거리고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그건 2인자의 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인자의 길은 정말 극진히 모시면서 가서 1인자에게 가서 할 얘기가 있으면 조용히 가서 해라. 직언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와서 직언을 했다고 나와서 떠들고 다니면서 우쭐거리고 자기 세력을 만들지 마라. 이런 조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한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언을요. 학원비 수강료 엄청 내야 될 그런 조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JP의 조언대로 만약 이한구 총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김무성 대표한테 또 얘기한 하여튼 대통령이 애롭고 힘든 자니까 도와라. 김무성 대표도 여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개헌이네 뭐네 이런 자기 정치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 대통령을 많이 도와라. 그러면은 뭐라 했습니까? 반대급부가 있을 거라 했잖아요. 이 얘기는 김무성 대표나 이완구 총리나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반대급부는 뭘까요? 반대급부요. 그것은 박 대통령이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날 중심으로 도우는 부분으로 느낀다면 당신에 대해서 나도 대선 후보로 밀어줄 수도 있다. 즉 신뢰관계가 지금 두 분 사이에 결여돼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뢰가 서로 생기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부분에서 먼저 도우면 상대도 신뢰를 알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도와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저분이 이제 어제 이 정치는 뭐 허업이다. 그 과실은 국민이 다 따가는 거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때 제가 반어법으로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이 다 따가도록 하지 않는 정치인이 많다라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드디어 그 말이 나왔네요. 뭔가 하면 정치인이 열매를 다 따먹겠다고 달라들면 갈 때는 교도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를 하면서 재산을 불리고 축제를 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종필 전 총리는 본인이 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부정축제자로 몰려서 굉장히 고생도 했죠. 그런 입장에서 저분이 이 정치인들한테 정치하면서
그 가실, 즉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이 부를 만들어서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예 정치를 하지 마라. 네. 나중에는 오욕밖에 안 남는다라는 부분을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정치인들한테 해준 사람이 한국의 원로나 어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교도소까지 나왔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정치인들한테 이제 그 주는 정말 그 의미심장한 그런 존재가 먼저 정치인 본인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다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남은 그 정치는 정치인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자기 열매를 자기가 따려고 한다. 이게 그 열매를 국민이 따먹게 해라. 그러면서 정치인은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허업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충분히 본인들의 어떤 그 정치 역정만을 생각해서 권력 프로그램에 의해 권력 갈등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결국에 국민보다 먼저 자기의 입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고 사실은 질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에 있어서 정치인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형님 동생 중에 교도소를 한 번도 안 간 정치인이 없지 않습니까? 전원이 다 갔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김종필 총재 나름대로 전 총리 나름대로의 이 표현이라고 봐요. 네.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실 얘기도 많고 아는 부분도 많고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사가 이래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알만한 부분을 충분히 아실 분인데 회고록 안 쓴다고 하신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또 이번에도 이인재 의원이 가서 이제 회고록 얘기를 또 해서 또 이제 얘기를 또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일대기가 만화로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회고록을 안 내는 얘기도 그 JP의 어록은 그렇습니다. 회고록 내서 보니까 전부 지 자랑이더라.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결국에 하면서 오히려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만화로 내고 대담 형식으로 해서 좀 그런 그 후세에 나올 참고할 만한 그런 역사의 기록들 또 비사의 기록들을 좀 남기고 싶다. 그런 의도인데 그것 또한 좀 멋진 그 정치인 아닙니까? 저분이요. 진짜 자기 양심대로 자기가 다 아는 거를 회고록으로 쓰게 되면요. 한국 정치는 국민한테 이 몰매를 맞아가 붕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만화를 쓴다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한국 정치가 회고록을 쓸 정도가 되지 못한다. 만화 수준으로 그냥 내가 가볍게 이야기하고 가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회고록을 쓰면서 진짜 중요한 일들을 거짓으로 쓰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랑이죠. 그렇다고 진실되게 쓰면요. 회고록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담겨야 되고 저분이 아는 어떤 이 권력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것이 저분이 그 한국 정치를 갖다가 이 보존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못 이룬 게 역시 대통령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개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헌 이야기를 이번에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내각제하면 17년 동안 열심히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모든 걸 원할 것이다. 근데 그 얘기는 어떨까요? 그 얘기 문재인 대표한테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야당 대표에게 탁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그 의원 내각제주의자로서의 그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서 야당 대표에게도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내각제를 하다가 망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또 거기에다가요. 내각제를 하게 되면 이 5년 단임제로는 할 일을 다 못한다. 그렇지만 내각제를 하게 되면은 17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를. 그래서 역시 JP는 비유하고 갖다 대는 게 되게 놀랍다. 그런데 의원 내각제에 대한 미련은 아마 돌아가셔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분이 독자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영원한 갈등에서 끼어있는 충청도였기 때문에 요즘은 충청도 인구가 호남보다 능가했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충청도는 어느 편을 들어주는 이런 역할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지 못한 입장에서 권력 분점이나 내각제에 대한 소신이 굉장히 있었지만은 저는 뭐 다른 말씀은 지당하다고 보는데요. 훌륭하다고 보고 내각제에 대한 저분의 집착은 뭐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3당 합당해서 이제 민자당을 만들 때부터 이 소신이었으니까 그건 뭐 소신으로 인정합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한국의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를 추구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권력을 나누어서 오래 해먹자라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의 소신을 그 너무 강조해서 내각제 뭐 자관 개헌을
부추기는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옳지 않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지역이 과거에는 캐스팅 보트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호남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충청 지역에서 의원수 늘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하지만 충청 지역의 정치인들의 대부분의 꿈이 이제 포스트 JP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가장 유력해 보이죠? 우선 뭐 이완구 총리도 있고요. 네. 또 그다음 뭐 이인재 의원 원래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도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있고 그리고 사실 여권에서는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정진석 의원도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아버님이 정성모 의원이라고 내무부 장관도 하시는데 아버님이 또 공주고 이 사실은 이 정성모 전 의원 돌아가신 고인 정진석 국회의원 전 사무총장이죠. 거기에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박정희 JP 이 세력하고 같이 쭉 정치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후계자를 삼고 싶어 할 때, 아니 하고 싶어 할 텐데 아직은 이제 미지수로 되어 있는데 우선 당장에는 그 이렇게 드러난 인물로는 우선 이완구 총리가 가장 가깝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제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요즘 여론조사에서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충북을 기반으로 한 충북이 이제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좀 힘이 빠진 부분이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경력을 거쳤죠. 그래서 이제 충청권이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번 대선부터는 여야에서 후보군을 내면서 한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충청을 갖다가 이 끌어들이기 위한 뭐 세종시 이전이라든지 DJP 연합, 지역연합구도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충청권이 중심이 되어서 호남과 영남과 손을 잡느냐 이런 시도도 이번에 보일 것 같아요. 네. 끝으로 같은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언제 인선되겠습니까? 글쎄요, 오늘 뭐 될 것 같더니 또 이제 오늘 또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일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 대통령께서 뭔가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저는 뭐라고 추론하냐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처럼 당과 정부와 청와대까지를 다 압도해버리고 오히려 당정 관계, 당청 관계, 그 다음에 이런 그 정부와 청와대 관계를 다 압도해서 오히려 소통을 막는 그런 막강한 비서실장보다는 좀 더 역량 있고 능력은 있지만 실무적인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잘 당과 정부와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잘 전달하고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실무형의 인물로 그 한 고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검증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의외라는 분이 그 선임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홍장 소장님. 저는 그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 한마디로 듣도 보지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실무형 관료라든지 외교관이나 이런 부분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조인도 그렇고요. 뭐 이때까지 나온 후보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태까지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생각을 할 때 그 성격과 나름대로 어울리는 부분이다. 또 비서실장이 너무 실무형이 되어서는 박근혜 정부 3년 차가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를 좀 잘 이해하는 사람을 고르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또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유행을 비서실장을 선택하는가에 따른 고민이 그 마지막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을 넘기면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내일 정권 이제 정식 출발 2년 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 2년 차 되는 날 비서실장을 발표해서 3년 차를 새롭게 출발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뭐 내일쯤이면 그 윤곽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민영삼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